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은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7페이지입니다. 교과서와 함께 봐야 되니까 교과서 반드시 준비해 오도록 합시다. 자,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 자, 우리는 전 시간까지 별에 대해서 배웠어요.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행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 행성은 뭐죠? 우리 지구처럼, 발을 딛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딱딱한 땅덩어리, 그러니까 암석으로 되어 있는 행성들, 혹은, 어, 기체로만 이루어진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죠. 목성과 토성과 같은, 그러한 것들, 즉, 이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들을 이제 행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행성들을 어떻게 탐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성들을 탐사함으로써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으로는 첫 번째 직접 관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관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망원경으로 직접 그 행성을 보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많이 방출합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함으로써 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건데,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니까 거의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뭐 밤하늘의 목성이라든가 금성 같은 경우는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니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외계 행성계들도 자기들이 돌고 있는 그 모항성들, 그러니까 별 주위를 돌고 있으면서 그 별에서 얻은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관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접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식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뒤까지 다 배우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이제 혼자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복습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도플러 효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인데요. 이 음량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동영상을 쭉 보면서 선생님이 동시에 멈춤하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음향이 잘 맞는지부터 볼게요. 별과 행성이 공전할 때 지금 음향이 크다면은 여러분들 잠시 줄이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은 행성과의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돌기 때문에 영상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영상이 왜 재생이 안 될까요? 선생님 잠깐만요. 방법을 강구해 볼게요. 잠깐만.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동영상을 따로 구해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별과 행성이 공전할 때 별은 행성과의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돌기 때문에 관측자를 향해 일직선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별이 관측자에게 가까워질 때 별빛의 파장은 짧아지고 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 별빛의 파장은 길어집니다.
이러한 별빛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별의 미세한 시선 속도 변화를 알아낼 수 있죠. 크기가 작고 어두워서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외계 행성들은 이렇게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변화를 측정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봤나요? 선생님이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별과 행성이 자, 여기서부터 보면 중심 주위를 돌기 때문에 이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곳에서 별과 행성이 서로를 돌고 있는 게 보이는데 우리 태양과 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구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서로의 중력에 묶여 있으면 이렇게 무엇이든지 공통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것을 공전을 하는 건데 태양이 그런 공전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태양도 여러 행성들의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데 태양의 질량이 너무나 크니까 마치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공통질량 중심이 거의 태양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과장되게 그린 그림을 보면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자, 보면은 어때요? 관측자 저 십자가 표시로 된 공통질량 중심을 별도 돌고 있고 행성도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은 뭐냐면 둘이 그쪽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그 주기, 즉 기간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같아요. 잘 보세요. 중심 주위를 돌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같은지 다른지 보겠습니다. 관측자를 향해 일직선 방향 그죠? 화면이 넘어가긴 했는데 십자가 공통질량 중심을 돌고 있는 그 시간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공전 주기인데 그것은 별이나 행성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통 질량 중심 여기서 행성은 위로 위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별은 아래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보세요. 주위를 돌기 때문에 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같다라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관측자를 향해 일직선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별이 관측자에게 가까워질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도플러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도플러 효과라는 무엇이냐면 빛을 내고 있는 광원이 만약에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러면은 파장이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동영상의 위에 파란색 그림의 파장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은 그 빛은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청색 편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은 광원이, 그러니까 빛을 내는 광원이 우리 지구 혹은 뭐 관측자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적색 편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 적색 편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관측했던 파장보다 짧아지거나 원래 관측했던 파장보다 길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별빛의 파장은 짧아지고 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 별빛의 파장은 길어집니다. 이러한 별 자, 해서 보면은 우리 지구는 아까 뭐라 했죠? 지구에서는 별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측을 해야 된다 했죠? 뭐를? 행성을, 외계 행성을. 근데 이 별이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공통질량 중심을 돌고 있기 때문인데 그 공통질량 중심이 대체 왜 생겼냐? 이
이 알 수 없는 이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 때문에 공통 질량 중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 질량 중심을 돌려고 별이 회전하고 있죠.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미세한 움직임 때문에 바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스펙트럼 볼까요? 분석을 통해 예, 별이 만약에 우리 지구의 시선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 별을 딱 봤을 때 그 방향을 시선 방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은 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주고 있다는 말이야. 그 별의 빛이 어떻게 되냐?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효과가 무엇이다? 바로 청색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별의 미세한 우리에게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한테 멀어지게 되면은 이 별빛이 주는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걸 바로 우린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왜? 적색은 파장이 길고 청색은 파장이 짧잖아요. 네, 그 이름을 따서 청색편이 적색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막대기 그림을 보면 막대기가 이제 스펙트럼인데 가운데 이 흰색 선이 이 별이 가만히 있었을 때의 파장인 거예요. 이 별이 가만히 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나왔겠지만 뭐 기준이 되는 스펙트럼 선 하나를 집었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 흰색 가운데 있는 파장이라고 기준 파장이라고 했을 때 이 별이 우리에게 멀어진다. 그럼 적색편이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500나노미터짜리 기준이 되는 파장을 잡았는데 우리 별이 우리 시선 방향으로부터 멀어지면 적색 편의가 일어나면서 파장이 원래는 500나노미터짜리가 뭐 550나노미터가 되더라.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색 편이라고 하는 거고 선속도 변화를 다시 알아낼 수 한 있죠. 바퀴 돌아서 우리에게 시선 방향으로 별이 우리 시선 방향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오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파장은 짧아지게 됩니다. 짧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바로 이제 청색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였으면 이것은 이제 450나노미터로 바뀌어져서 보인다는 거죠. 편의가 돼서 보인다는 거죠. 파장이 짧아져서 보인다. 실제로는 짧아진 게 아니죠. 크기가 작고 어두워서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외계 자,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입니다. 왼쪽에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게 보이죠? 자, 둘은 뭘 돌고 있겠어요? 가운데 있는 큰 천체도 뭔가를 돌고 있고 초록색 궤도로 돌고 있네요. 자, 바깥에 있는 빨간색 궤도를 돌고 있는 애는 이 행성이네요. 자, 그러면 가운데는 공통 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공통 질량 중심을 이해하려면 시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소를 탈 때 우리가 무거운 사람 쪽에 뭐가 있죠? 받침대가 있죠. 그죠? 이 받침대가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성은 항상 별보다 질량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긴 공전 궤도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시소의 중심점, 그러니까 받침대로부터 먼 거리를 갖게 되고, 별은 이렇게 거의 시소 받침대 위에 있는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빨간색 궤도, 초록색 궤도를 도는 것처럼 과장되게 이제 그린 겁니다. 근데 공존하는 방향은 어때요?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죠? 행성이 위로 올라갈 때 별은 내려가고 행성이 아래로 내려갈 때 별은 올라갑니다. 1번. 행성과 별은 질량 중심의 주변에 서로 공존한다. 별이 행성보다 무거워서 작은 궤도를 그린다. 당연한 거죠. 시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3번. 어느 순간에 보면 별과 행성은 서로 반대편에 있으며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4번. 공전 방향과 공전 주기는 같다. 그러니까 공전 방향, 그러니까 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건 같다라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딱 정지를 해놓고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공전 주기는 같다. 네. 서로 질량 중심을 도는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토플러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보면은 그림이 많은데
왼쪽 위에 있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아까 봤던 것처럼 노란색이 이제 별이 되는 거고 파란색이 행성이 되는 건데 모두 다 공통 질량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지구에서 이 행성계를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파란색인 행성이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시선 방향으로부터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진다 그랬죠. 이 별의 빛의 파장을 분석을 해보면 짧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했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점선으로 된 파장들이 다 이제 기준 파장들이야. 이 별의 흡수 스펙트럼이었겠죠. 원래 정지 상태의 흡수 스펙트럼이었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별이 다가올 때는 어때요? 다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죠.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자, 다시 멀어질 때는 어때요? 다 적색 쪽으로 파장이 편의가 되죠.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라는 겁니다. 기준 파장, 점선이 있는 기준 파장에 비해서 왼쪽으로 치우쳐질 때는, 그러니까 파장이 일시적으로 모든 흡수선의 파장이 짧아질 때는 청색 편이, 일시적으로 모든 파장들이 길어질 때는 적색 편이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세로측 이제 스피드인데 속도인데 속도는 우리가 물리 배워서 알겠지만 방향의 그런 정보도 갖고 있죠. 방향은 이제 부호로서 나타나는 거고 음수값이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수값은 우리에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멀어지고 있다가 최대로 멀어지는 속도 10m/s 했다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음수값으로 딱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멀어질 때 이렇게 양수값,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뭐 왼쪽에 있는 그림과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펙트럼 선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의 편의에 주목하라. 자, 이 편의에 주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스펙트럼이 오른쪽으로 편의됐든 왼쪽으로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됐든 청색 편의가 됐든 최대로 편의되는 그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그게 편의량이라는 건데, 이 편의량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행성의 질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즉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이동해. 즉 그러니까 시소로 예를 다시 들면 엄청나게 가벼운 사람과 엄청나게 무거운 사람이 시소에 동시에 타면 엄청나게 무거운 사람 쪽으로 시소의 받침점이 있게 되겠죠. 근데 별로 무게 차이가 안 나는 두 사람을 시소에 앉히면 중심점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거의 가운데에다가 둬야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이 별의 그러니까 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공전 주기가 짧아진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별이 이제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 도플러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다. 도플러 효과가 더 잘 일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도플러 효과가 더 잘 일어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점선으로부터 검은색 선이 더 많이 멀어지더라. 그러니까 청색 편의량과 적색 편의량. 그러니까 점선으로부터 훨씬 더 청색 쪽으로 가버리고 점선으로부터 훨씬 더 적색 쪽으로 이 스펙트럼의 왜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준이 되는 게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질량이 작은 행성이 주변에 돌고 있으면 이렇게 별로 편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 뭐 이 정도 일어나. 근데 질량이 큰
큰 행성일수록 이 별의 움직임을 더 민첩하게 해주니까 막 편이랑이 막 이렇게 크게 일어난다. 극단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일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교과서 167페이지를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교과서 167페이지에 맨 아래에 따라서 질량이 작은 행성보다는 질량이 큰 행성일 때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나 행성을 발견하기 쉽다. 이 부분을 형광펜으로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질량이 큰 행성일수록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편이량이 커진다. 원래 파장에서 더 많이 적색 쪽으로 간다. 청색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 행성이 무거워서 별이 더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현상인 식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왜 클릭이 안 될까요? 되라.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서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우리 은하내에는 무려 18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관측되었죠. 이 무수히 많은 외계 행성들은 사실 크기가 매우 작고 어둡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이들 외계 행성의 흐릿한 빛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부분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외계 행성을 발견하죠. 여기 어떤 외계 행성이 중심별의 앞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중심별의 밝기를 측정해보면 일시적으로 별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식현상으로 인한 별의 급격한 밝기 변화는 바로 그 별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근거가 되죠. 큰 행성은 별빛을 많이 가리고 작은 행성은 별빛을 조금만 가리기 때문에 크기가 클수록 행성의 존재는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밝기의 감소폭에 따라 행성의 실제 크기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식현상 동영상 봤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죠? 쉽게 말해서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별을 가려가지고 그 가린 그 상황, 그 순간에 별의 밝기가 약해지는 것을 지구에 있는 그 만원경으로 포착을 하는 겁니다. 개념이, 큰 개념이. 자, 그러려면 일단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려면 중요한 점이 뭐가 있겠어요? 가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가와 같은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시선 방향에 도달하는 곳에 행성이 별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얘를 태양계라고 하면, 외계 태양계라고 하면 외계 태양계 윗부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리지 않으니까 별빛의 변화가 없습니다. 나와 같으면 어떨까요? 나와 같은 곳에서는 식현상을 볼 수 있겠죠. 왜? 행성이 별을 가리잖아요.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교과서 168페이지에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윗 문단의 가운데 부분에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지구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 형광펜 하고 결국 쌤이 방금 말한 거 같습니다.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지 시선 방향의 수직이면은
우리가 그걸 감지를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좋은 망경을 갖고 있더라도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아이고 아주 이게 아닌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제 교과서 168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 그림과 거의 비슷한데 자, 행성이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있을 때 1번 위치에 있을 땐 가리지 않았죠? 2번 위치에 있을 땐 이제 가리기 시작하는 거고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한참 가리고 있는 거죠. 별을. 그러니까 이렇게 파여 있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 별의 광도 변화라는 겁니다. 밝기 변화. 그러면 행성이 이렇게 한 바퀴 쭉 색깔을 다르게 한 바퀴 쭉 돌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면 밝기 변화가 없겠죠? 뒤로 들어갔으니까 행성이. 그러다 다시 이렇게 쭉 다시 오면 이 밝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또 하다가 쭉 내려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전도 그래프처럼 밝기 앞을 가렸다 뒤로 넘어갔다 앞을 가렸다 뒤로 넘어갔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행성의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별 한 바퀴를 도는. 그죠?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네. 주기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바로 행성 별의 바로 앞이겠죠. 이렇게 여기 이 부분. 별의 바로 앞에서 다시 별의 바로 앞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 이제 행성의 공전 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겠네요. 또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얼마나 많이 가리냐에 따라서 행성의 크기, 반지름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보겠는데 얘도 동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이 중력이 있는 천체 부근을 지나면 마치 렌즈를 통과한 것처럼 빛의 경로가 휘어집니다. 만약 천체가 하나의 별이 아니라 수십, 수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라면 그 중력은 더욱 커지고 천체의 빛은 더 강하게 휘도록 하는 렌즈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이 현상을 중력 렌즈라고 부릅니다. 거리가 다른 두 개의 별이 있습니다. 두 개의 별이 지구의 관측자로부터 같은 방향에 있을 때 뒤쪽 별의 빛은 앞쪽 별의 중력에 의해 미세하게 굴절되고 지구에서 관측하는 뒤쪽 별의 밝기를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앞쪽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행성이 가진 작은 질량 역시 미세한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뒤쪽 별의 밝기 변화 속에 또 다른 불규칙성을 발생시키죠. 칠흑같이 검은 우주 속에서 태양계 밖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들은 이러한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광도 분석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신기하죠? 아주 아인슈타인이 이런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묶여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이제 이끌어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공간이 약간 이게 비틀려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해냈는데 그게 이제 중력 렌즈 효과로 이어지는 거죠. 빛이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휘어진다는 게 이제 빛의 입장에서는 최단 거리로 가게 되는 건데 보면은
그렇죠. 이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휘는 이 3D 애니메이션 보이죠? 이렇게. 그죠? 어. 그러면서 이제 빛도 이제 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별이 뒤에 있는 별의 밝기를 증폭시키는 이제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앞쪽 별이, 지금 이 앞쪽 별 있잖아요. 이 주황색 별. 앞쪽 별이 과연 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밝기 변화에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보면은, 자, 이 큰 그래프는 누가 만든 그래프죠? 이 큰 광도의 이 중폭 효과는 앞쪽 별이 만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미세한 변화를 또 만들죠. 그게 누가 만드는 거냐? 바로 그 별을 주위를 공전하는 질량인, 아주 작은 질량인 행성이 이 앞쪽 별이 만든 이 광도의 변화에 또 다른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로 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 흰색 동그라미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배경별에서 오는 빛이 한 줄기가 들어오죠. 근데 이 배경별과 지구 사이에 다른 별이 있다면, 이렇게 외계 행성계가 있다면 이 별에 의해서 일그러진 공간 때문에 빛이 휩니다. 빛이 휘어서 원래는 한 개만 들어오던 이 빗줄기가 몇 개가 들어옵니까? 세 개가 들어옵니다. 즉, 빛을 모아주는 역할. 그게 뭐죠? 렌즈죠.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데, 이 별이 만약에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원래는 별만 있었으면 이러한 렌즈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행성이 이 조그마한 더 변화를 더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행성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간을 휘게 할 거 아니에요. 그 휜 공간에서 빛이 통과하니까 렌즈 효과를 아주 작게나마 더 높인다는 거죠. 자,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미세 중력 렌즈, 그러니까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이렇게 별 때문에 앞쪽 별이 이렇게 공간을 휘어져서 빛을 모아줬는데, 그 별 주위에 있던 행성이 자기도 중력이 있다. 네 중력에 추가 좀 해보자. 렌즈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해서 조금 더 밝기를 밝게 해주고, 아주 조금이겠죠. 실제로는 지금 이것도 엄청 극대화시켜서 과장되게 그리는 겁니다. 행성에 의해서 밝기가 좀 더 변하더라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뒤편에 있는 별이죠. 앞에 가로지는 별이 아니라 뒤편에 있는 별이 이렇게 점점 더 밝아지게 되죠. 중력렌즈 효과 때문에 최대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데 조금 있다 좀 다시 또 밝아져. 왜? 행성이 좀 추가를 시켜줬거든요. 렌즈를. 네. 그래서 이러한 밝기 변화를 보고, 별이 만약에 행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행성의 밝기에 추가되는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행성이 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외계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제 지구 정도의 크기를 가진 행성을 찾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행성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 케플러 만원경 도입 전과 후인데, 케플러 만원경 도입 전에는 뭐 레디얼 벨로시티, 그러니까 시선 속도,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게 도플러 효과로 이 분홍색 점만큼 알아냈다. 플래닛 매스, 지구 질량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트랜sit. 이 트랜싯이 뭐냐면 그 식 현상입니다. 식 현상. 이 정도 알아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이 정도 알아냈구나 보는데,
이제 케플러 만원경을 활용한 후부터는 뭐까지 알아냈나요? 보고 있으면 이제 더 그러니까 뭐랄까, 관측 결과값들이 이제 더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케플러로 뭐 이렇게 많이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기술과 과학은 이제 상호 보완 관계라는 거죠. 기술 발전이 되면 과학적 관측으로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그 디테일한 관측이 더 기술 발전을 또 이끌고, 뭐 그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자, 보고 있으면 이것도 초록색 식현상이 압도적으로 많죠. 어, 미세 중력 렌즈나 직접 촬영 같은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고, 빨간색 시선 속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식현상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교과서 1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동영상인데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는 여러분들도 힘들어 하니까 수업 시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슬라이드 한 개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생명 가능지대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래, 행성, 오케이, 알겠어. 우주 공간에 행성 되게 많아. 사실 거의 모든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별 최소 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행성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 인간만이 우주에 있는 유일한 지적인 고등 생명체라고 한다면 우주는 너무나 큰 공간의 낭비가 아닐까요? 라는 말을 누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명체를 찾고 싶은데 이제 사실 찾기 힘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네,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평소에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바로 액체 상태에 물이 있냐 없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없으면 그냥 거의 외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계 생명체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이 있는 걸 찾자, 행성을 찾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행성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교과서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려면 중심별에서 너무 가까이 있지도 않고 너무 멀리 있지도 않아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왜? 가까이 있으면 물이 액체 상태로 없고 기체 상태, 수증기 상태로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얼음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지구처럼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하려면 중심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있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를 이제 1AU라고 합니다. 1AU. 우리 태양계는 1AU 정도의 거리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태양은 주계열성이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 배워서 알겠지만 주계열성은 뭐 하나가 크면 다 크죠. 질량이 크면 반지름이 크고, 반지름이 크면 온도가 크고, 온도가 크면 광도가 크고, 그죠? 광도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더 많은 에너지를 1초에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태양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인데 이 우리 지구죠. 이 정도 범위가 바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인 거야. 이 태양의 광도로는. 이 범위 안에 행성이 있어. 그러면 그 행성에는 물이 있을 확률이 높아. 그걸 찾는 겁니다. 태양은 이 정도야. 자, 근데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 질량이 작다? 그러면 멀리 있어야 되겠어요? 가까이 있어야겠어요? 가까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받아야지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물이. 그러면 이를테면 이 정도 이렇게 얘라고 할게요. 이 정도 이렇게 이 사이에 행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태양을 그릴 때는 어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 차이. 거리.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어때요? 멀어졌죠? 왜 멀어졌나요? 태양의 질량이 더 크니까 얘보단. 질량이 크다는 것보다 자, 주기혈성 기준입니다. 주기혈성 기준으로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온도도 높고. 그러니까 광도가 크니까 뒤에 있어야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두께예요, 두께. 생명 가능 지대의 두께예요, 두께. 뭐가 더 두껍나요? 태양이 더 두껍죠? 이렇게 온도 변화 폭이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이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클수록. 광도가 작을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얇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애 얘를 볼까요? 이 태양 질량 자리를 보면은 어디 있겠어요? 더 멀리 있어야겠죠? 더 멀리 있어야 되고 더 두꺼울 수 있겠죠. 이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랑 폭 이 두 가지를 결정한다. 무엇이? 중심별이. 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심별이 주계열성이어야 돼요. 네, 주계열성. 자, 생명체 존재에 유리한 조건을 그럼 보겠습니다. 중심별이 주계열성이어야 된다. 자, 왜 주계열성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의 90%를 차지한다 했죠. 왜? 그만큼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우리 생명체 같은 경우는 자연계 이 우주적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해 매우 취약하죠. 너무나 우주적 스케일로 막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막 별이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이 된대. 그럼 별이 막 커지겠죠. 광도도 커지고 막 행성상송이 된대. 막 뻥뻥 터져. 막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대.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있겠어요? 행성에서? 못 삽니다.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조용히 타는 그 행성. 즉 주계열성이어야지만이 생명체 존재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알겠죠? 자, 두 번째 조건.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해야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를 펴고 보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보면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이 진화 속도가 빨라요.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인데 인간이 나타난 지 이제 300만 년 정도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야? 지구의 나이 50억 년이 아니라 45억 년이라 칩시다. 44억 년 동안은 인간이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크게 말해준 거야. 그러면 적어도 중심별이 주계열 기간 동안 44억 년 동안은 주계열성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질량이 크면은 44억 년이 뭐야? 10억 년도 안 돼서 초신성 폭발 막 하고 막 행성상송은 되고 막 그러는데 적색거성 되고 막 그러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즉 진화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좋겠죠. 왜? 진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적당해야 된다는 건 뭐야? 커서도 작아서도 안 된다는 거야. 태양이 딱 적당해요. 태양보다 작게 되면 작아. 그러면 시간은 벌어줄 수 있어. 진화에 필요한 시간은 벌어줄 수 있는데 뭐가 안 좋아지냐면 이 생명 가능 지대에 있으려면은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가 가깝겠죠. 질량이 작으니까. 그리고 폭도 좁을 겁니다. 애초에 그거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들어갔다 칩시다. 쳤어요. 근데 뭐가 단점이 뭐냐면 별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생명 가능 지대가 가까우니까. 별과 행성이 가깝게 있다.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이 또 나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이 달처럼 돼요. 달처럼. 여러분 달 보면 달은 항상 똑같은 면만 보여주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랑 달이 가까워가지고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달이 한 면만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딱 중력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 이 면만 딱 꽉 잡고 있어요. 이 면만 고정 이렇게 보여. 그러면 달은 한 면이 항상 밤이고 한 면이 만약 지구가 별이라면 한 면이 계속 낮이고 한 면은 밤이에요. 영원히.
그런 곳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수성 같은 경우는 공전 주기가 88일인데 자전 주기 58일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태양 한 바퀴 돌 때 수성도 자기 스스로 절반만 돌아. 그러니까 자전 주기가 엄청 짧아. 태양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성이 꽉 붙들고 있는 거야. 못 돌게. 자전을 못 하게. 그러면은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겠어요. 그 행성은. 그죠? 그러니까 중심별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안 돼. 가까이 없으려면 중심별의 질량이 좀 커야 돼요. 크면은 또 진화의 속도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적당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행성의 대기와 자기장이 존재해야 되죠. 그죠? 대기가 유해한 이런 자외선이라던가 X선, 감마선 등을 막아주게 되고 자기장 같은 애들이 이제 항성풍,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을 이제 걸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171페이지를 잠깐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자, 1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의 맨 아래의 글, 맨 아래 문장, 중심별의 광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심별의 광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형광펜 들고,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이건 당연한 거죠. 주계열성, 질량, 광도. 크다. 그리고 온도도 역시 높다. 온도 체크.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는 더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폭도 커진다. 두 개. 바깥쪽, 거리가 멀어진다. 폭도 커진다. 생명 가능지대 폭도 커진다. 체크. 하지만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죠. 진화를 빨리 하니까. 생명체가 출현해야 진화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다.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자, 두 번째. 바로 밑에 달라. 질량이 작은 별, 대신에 질량이 작은 별은 수명이 길어.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할 만큼 시간이 확보됩니다. 또 생명 가능 지대가 가깝고 폭도 좁아. 중요한 특징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거리와 폭. 하지만 불리한 조건이죠. 중심별에 가깝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중력 때문에 행성의 자전 주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동주기 자전, 즉 한 면만 보고 있다란 말이야. 공전 주기와 같아질 수 있다.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자체로도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생명체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다. 또 마지막 줄에 있네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대기나 우주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차단 자기장 역할이 중요하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졌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이제 빨리 배속을 해서 했을 텐데 이 부분 쉽지만 굉장히 문제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가져가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